아까 제가 472페이지로 가시면 472페이지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한 7, 80%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요즘 틀이 뭐냐면 473페이지 가시면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 있죠. 이거 두 가지를 잘 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개념과 유사 지역의 개념을 내는데 인근 지역은 그냥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는 걸로 바꿔서 많이 내거든요. 그죠? 작년에 이제 인근 지역의 내용을 여기보다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바꿔냈는데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이제 어디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냐면 475페이지를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475. 박스 찾으셨죠? 그죠? 요 박스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밑에 문제 정도에 대한 중요 기출 문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제가 안 해드렸던 거는 넘기시면은 476페이지에 심화학습을 안 했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오늘 해드리는데 요걸 왜 안 했을까요? 어려운 것보다도 이게 나온 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이상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출제 문제였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최근의 경향은 좀 안 물어보는 취지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해드릴 테니까 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475페이지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475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잡으시는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개별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이 먼저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상역 사거리다 라고 한다면 여기 3번 출구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맡겼어요. 대상부동산을. 그러면은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을 먼저 평가해야 돼요. 그 지역을 먼저 분석해야 돼요. 지역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상업 용도로 사용되구나. 그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판정. 그다음에 아직은 시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봐요. 가격 수준. 그다음에 이제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그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자, 개별 분석은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가 상업 용도구나. 그럼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을 줘야지라는 최이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요. 그럼 여기는 가격 수준보다는 박스에 보시면은 구체적 가격이라고 돼 있죠. 구체적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 가격.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이 얘가 선행한다고 그러고 얘가 후행하죠. 그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선지표, 후개최. 근데 주의하실 게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이 판정되죠. 근데 채용에 대한 방향을 판단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한다 나오면은 얘도 채용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이 있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걸 배웠고 얘는 되게 쉬워요. 개별이니까 무슨 성 나와야 돼? 개별성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적합과 균형이라는 거 아시죠? 얘는 적합과 관련이 되고 얘는 균형과 관련돼요. 다 까먹으실 것 같아서 적합은 외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토지 이 주택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연결시키시고 균형은 내부적인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층짜리 빌딩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무슨적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헷갈린 게 이제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숲을 본다면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게 얘기 때문에 얘가 좀 거시적이고요. 전체적이고 얘가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죠. 미시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요 두 가지를 봐서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야매를 가냐면 자, 우리가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잖아요. 적합에 또 지읒 들어갔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개별의 기억 들어갔으니까 얘는 균형이 되고 기능적 감가되고요. 특히 주의하실 게 지역 분석은 가격의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그 시세거든요. 이 수준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따라서 표준, 수준, 그럼 얘는 이 수준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갈게요. 자, 지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고 있어요? 지역 분석은 뭡니까? 대상 지역입니까? 전체적,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죠. 우리가 국지적, 미시적이고,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사용을 판정한다. 대상 지역에. 그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뭘 판정해요? 채용을 판정하고, 지역 분석은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개별 분석이 구체적 가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 고정성, 이제 부동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 지역, 그 다음에 개별성이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도 관련이 되는데 참고하시고. 자, 그럼 지역은 지읒 들어갔으니까 적합 들어갔죠. 경질가가 들어가고, 개별의 기억 들어가니까 균형의 원칙과 기능적 감가가 연결이 되겠죠. 이런 걸 하시면 합니다. 밑에 중요기출 문제는 풀었었죠. 몇 번이 정답이었죠? 4번이 정답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합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전 페이지 가셔서 하나씩 보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472페이지로 가시면, 472페이지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최유효 이용의 판정해요. 판정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면 채용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분석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채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정해주는 게 오른쪽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동일수권에 대해서 사례 자료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동일수권에 대한 사례 자료에 대한 최원방권을 가져와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유사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학원은 연산역에 있잖아요. 자, 그럼 대상 부동산이 있다. 그럼 건너편에 있는 사례 부동산을 비교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자, 이 그냥입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는 것을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인근 지역에 찾아도 사례가 없어요. 그냥입니까? 유사 지역으로 갑니까? 유사 지역으로 가죠.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연산역과 상권이 비슷한 데를 찾아보는 거죠. 저 같은 이 서면역이 좀 비슷하대요. 자, 그럼 서면역은 사례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않죠.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유력해요. 그죠? 이 두 가지 정인데 특히 얘는 이제 인근 지역은 직접 영향을 주고 얘는 간접 영향을 주겠죠. 이렇게 간접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인근 지역의 개념에 체크가 돼 있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은 어떻습니까? 용도. 아까 제가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용도가 같아야 되고, 기능이 같아야 되고, 가격이 같아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인근 지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농촌과 같은 종합 형태의 지역사회에 비교했을 때 보다 크다, 작은 권역이죠. 작은 에서 동그라미. 그럼 이제 여기서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라는 게 있죠. 최근의 경향은 4번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몇 번이 중요하다? 4번.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인근 지역은 경계가 있는데 물리적 명백하거나 구분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2번. 물리적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것만 참고만 하시고. 인근 지역은 경계는 용도 기능 동질성을 일정 범위 지역으로 판단하는데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구획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구역과 공법상 용도 지역과 겹칠 수도 있지만 각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4번엔 좀 체크하라고 했나요? 자, 이게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나왔었는데 인근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냥요 넓어요. 사례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할게. 너 어떻게 된다?
사례가 어떻게? 사례가 많은데 그냥이야 너무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가격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인근지가 너무 좋으면 그럽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근데 가격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신뢰성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인근 지역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그냥이야 사례가 많아. 사례자료 수집은 쉬워요. 근데 가격 수준 좀 떨어지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좁으면 사례자료는 구하기 어렵죠. 근데 가격은 수준이 좀 신뢰도가 있겠죠. 이제 보시는데 요게 좀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죠? 보시고요. 자, 인근 지역은 범위가 항상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변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자, 가시면은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안 했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은 이제 오늘 처음 하는데, 그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물어봤다가 좀 끊겼어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나냐? 그냥입니까? 최근 걸 뺏깁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건 이제 끊겨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일단 기출문제집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인근 지역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지가가 있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 연수예요. 보통 100년 주기로 오는데. 자, 그 지역에 막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죠? 성장을 하죠. 그럼 성장을 하다가 계속 성장할까요? 한계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성숙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요. 어떻습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장성이 악화되니까 그냥 안 해. 안 하니까 어디 가면 막 노후화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지가가 어떻게 됐어요?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쇠퇴기가 되면서 이제 성숙기고, 자, 쇠퇴기가 되면서 지가가 그냥 다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이 들어오다가 약간 수요를 자극시키면서 약간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악하기로 갔다가, 그러면 재개발 안 해야 돼? 재개발 해야 돼? 해야 되죠. 안 하게 되면 완전 슬럼화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이기였다가 이제 악하기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떨까?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집가 상승이 최고입니까? 최고죠.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고,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상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향여가가 발생하다가 성숙기는 그냥입니까? 이제 안정이 됩니까? 집가 수준이 높고 더 이상 유동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고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며, 자, 이제 만약에 그 지역 일대가 경제적 요소가 다 돼가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재개발 안 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하향여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향여가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서 재개발의 시점입니다. 재개발의 시작인데,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효과인데 여기서 안 하면 천이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천이기는 이제 하향여가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하향여가가 활발해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제 막 들어옵니까? 그러면 수요를 자극시켜요. 그러나 성장기만큼 자극시키는 건 아니라는 게, 성장기는 무슨 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막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막 올라갔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벼운 상승이죠. 그럼 성장기만큼 상승입니까? 가벼운 상승입니까? 일시적 상승일 수 있어요. 똑같은 상승이 아니라는 게 나왔고, 자, 이게 아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재개발이 활발한데, 자, 여기서 안 하면 악하기가 슬럼화 될 수 있죠. 우리가 5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내용은 이따 풀어드리고,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그럼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애야 엄마 수고했어 그러진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그냥이야 쇠퇴할수록 천해져. 천해지죠. 그럼 천이기가 먼저야? 쇠퇴기가 먼저야? 쇠퇴가 먼저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상승은 성장기만큼 상승이다.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 무슨 여가가 발생했지? 상향여가. 자, 성장기에 CO 들어가지. 상향기에 CO 들어가지. 이렇게 잡으시고, 천이기는 그냥이야. 이거 하향여가야. 하향여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벼운 상승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지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가 상승이 똑같이 성장기만큼 똑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상승할 거면 그냥이야 일시적인 가벼운 상승이야.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그냥이야 짝꿍댕이야. 짝꿍댕이 이렇게 가시면 돼. 자, 할게. 심화학습 있어? 갈게. 인근 지역은 이제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제도적이 아니라. 성장기라는 게 있어? 그 점 있는 것들만 봐봐. 점 있는 것도 보시면 얘는 다른 단계에 비해서 지가 상승률이 높다 그랬죠? 지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가가 3단계로 이제 형상이 나타나는데 상승으로 참고하시고 투기적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적 젊고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돼 있죠? 성숙기에 비해서 주민의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럼 지역적 조건에 따라서 종전과 다른 새로운 문화적 양상이 형성이 되며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상향여가가 활발합니까? 그러면 하향해야 돼? 상향해야 돼? 성장기에 쉬어 들어갔지? 그럼 상향여가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숙기는 안정단계죠? 그럼 여기는 가격 수준이 그냥입니까? 최고입니까? 지가 상승이 안정이 됐고 유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기능은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수준도 비교적 좋은 편이며 임치 경쟁이 안정돼 있죠. 중고부동산의 거래가 되죠. 자, 세태기는 그냥입니까? 지가 상승률이 저하됩니까? 그럼 하향여가 나타나죠. 주민들 계층이 이전보다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자, 천이기는 그냥입니까? 하향여가가 활발합니까? 그러면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돼? 사람도 그냥이야 세태할수록 천해져. 그렇게 가야지. 그럼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가셨나? 그러면 우리가 하향여가가 이제 활발하면서 세태 현상이 한결 노후되면서 활발한 하향여가에 의해서 밑줄 쳐봐. 수요가 자극하면서 가격은 계속적이야, 일시적이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재개발하게 되면은 새로운 성장기로 도래하게 되어 가격이 반전되겠죠. 근데 악화기는 이제 슬럼 전 단계잖아요, 그죠? 계속 노력 없으면 그냥 계속 악화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470페이지로 가시면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수급권 470페이지 474로 가시면 동일수급권이라는 게 찾았죠. 동일수급권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에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자, 의의갑니다.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그냥 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고 용도 지역이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죠. 자, 이건 이따가 제 후보지 이행지 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례 자료의 최원망권으로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범인데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그냥 유사 지역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가시면 동일수권의 판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가볼게요. 용도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수권 파악이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도심이다. 그럼 수도권에 요새는 1시간 내면 다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한 4시간 걸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할게. 주거지는 통근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가 일치합니다. 근데 지역적 선호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 축소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서울에는 강남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럼 걔네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게 대체성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음으로 그 범위가 넓다 좀 좁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강남만 그렇지 거의 서울대 있더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좁다는 거고. 상업지 있어요, 상업지? 상업지는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배우지가 뭐다? 그러니까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권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데 보통 상업지의 동일수권은 고도보다 좁다라고 돼 있죠. 그럼 보통은 우리 집 앞에 슈퍼예요. 근데 고도 상업지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럼 우리 집 앞에 슈퍼는 우리 집 동네만 오죠. 근데 고도 상업지의 동대문 남대문 우리 집만 와요. 전국이 다 와요.
그러면 어디가 더 넓겠어요? 고도상업지가 넓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 공업지라는 게 있죠. 공업지는 이제 제품이나 생산 판매 비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올릴 수 있는 범위인데, 자, 보통 우리가 대규모 공업지 같은 울산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럽니까? 전국을 커버합니까? 규모까지도 확대될 수 있죠. 네, 농지는 이제 통작 가능한 범위인데 그냥 찍어줄게. 5번에 후보지 이행지는 있지. 걔 나와 얘. 무슨지 무슨지? 후보지와 이행지.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후보지는 그냥요 지역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죠. 그럼 우리가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행지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 내입니까? 그러면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데, 자 보세요. 감정평가서는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전인데 후가 있어. 그럼 전과 후를 봤을 때는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도 상업지로 보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주변 용도 지역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만 있다,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는데 보세요. 원칙은 그냥입니까? 상업지로 평가합니까? 왜? 장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평가에 대한 원칙은 자, 성숙도가 높아서 빨리빨리 바뀔 수 있죠. 그럼 전으로 봐요? 후로 봐요? 후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 갔나? 근데 바뀐다고 발표만 됐지 한 10년째 안 바뀌어. 짜증나 죽겠어. 씨. 그럼 그냥이야 농지로 가. 농지로 가죠. 그럼 예외는 그냥입니까? 성숙도가 낮습니까? 그러면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가 고시생이야. 그럼 옛날에 이제 어디가 어떻습니까? 노스쿨이 생기기 전에 판사와 검사가 이제 되려고 막 공부를 해. 됐어. 현재는 고시생이야. 그럼 전과 후가 있죠. 그러면 을순위가 따라붙는데 왜 따라붙겠어? 판사와 검사 가치가 빨리 따라붙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전의 가치가 있는 거야? 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스레빠 싣고 다니고 추링 있는데 스레빠가 스레빠를 보여? 고급 승용차를 보여? 승용차를 보고 추링이 고급 저택으로 보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로 평가하기 때문에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가요? 근데 10년째 안 바뀌어. 그럼 오늘 갔더니 스레빠가 승용차로 보여? 스레빠로 보여? 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가 잘 나와요.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냥입니까? 후로 갑니까? 후로 가는데 전환이 완만한 경우는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우리가 3방식으로 갈게요. 그 중요한 486 가시면은 자 486에 가시면은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3방식을 보는데 자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면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밑에 가시면 비용성이라는 게 있나요? 맨 밑에 486페이지 맨 밑에 비용성. 이 분필을 만들 때 그냥이야 비용이 들어가. 그럼 비용을 갖고 따지는 것은 이제 공급자 가격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따라서 원가 방식. 그다음에 내가 이 분필이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는지 시장 가서 확인했죠. 시장성을 갖고 따지는 게 비교 방식이고, 그래서 수용급에 대한 가격이고, 내가 이 분필을 샀다는 거는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죠. 장래에 대한 수익을 갖고 따지는 게 수익성이에요. 그게 수익 방식인데,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88페이지로 가시면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가로쳐서 나와요. 여기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제가 빠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가 중요 기출 문제 맞히는데, 아까 가격의 삼면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삼면성이 이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입니다. 그럽니다. 자,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가격의 삼면성이에요. 가격에 세 가지 면이 있다. 그래서 비용성은 이제 3방식과 연결이 되는데 3방식. 자, 그럼 이 분필을 내가 감정평가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만드는 가격이죠. 그래서 공급 가격, 공급자에 대한 가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갖고 따라서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자,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분필 나오지 않고 부동산이 나오겠죠. 그럼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건설하려면 토지를 사야 됩니까? 택지 취득 가격이 들어가고 생산 원가가 들어가는 거죠. 원가 방식이고. 그다음에 내가 시장에 가서 비교했더니 요게 지금 100원에 거래되고 있어. 사례를 봤어. 내가 대상이야. 그냥이야. 시장에 나가서 봤어. 그 시장성을 봤네. 자, 그냥이야. 비교했어. 비교했죠. 시장성을 가지고 비교 방식으로 가는 거죠. 비교 방식.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그냥이요.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이죠. 그죠? 수요 공급 균형 가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 수익이 생겨 일단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걸 제가 갖고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수익을 갖고 따지는 건 무슨 성이다? 수익성이죠. 그럼 내가 이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효용이 생기죠. 수요에 대한 가격이고 이제 이거는 수익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니까 몇 방식? 3방식. 근데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산정해요. 둘 다 산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6방법이라고 나왔었는데 원래는 7방법이 맞거든요.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6방법은 가격도 매기고 가격을 가액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임료를 임대료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원가 비교 수입 방식에 2개씩 있죠. 지금 박스에 2개씩 있어요. 자, 이게 가격이냐 임료냐를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가액. 그 임대료예요, 가액이야. 이건 가격을 매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산법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이야 임대료야. 임대료죠. 그죠? 우리가 임대하게 되면 경비가 나가죠. 그걸 적산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되게 쉬워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 중 어떤 게 임대료일까? 어려워. 임대가 들어갔잖아. 그 임대가 임대사례이고 거래사례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기려는 그냥이야 거래사례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저게 1억으로 거래됐다. 그걸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매겨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고 임대는 그냥이야 임대가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임대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임대 사례를 가지고 비교했죠. 비교했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수입 방식의 수익환원법과 수입 분석법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려운데 하나가 가격이고 하나가 임료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건물의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수익이 발생해야 돼. 근데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격을 외고 싶거든요. 그럼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 달라. 그럼 이걸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수익 분석법이 임료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의에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갖고 출제위원들이 글자가 맞춰줬어요. 여기가 몇 글자씩이에요? 3글자. 여기는 7글자. 여기는 5글자를 맞춰줬어요. 여기 많이 힘드실까봐. 그 다음에 글씨도 맞춰줬어요. 자, 여러분들 눈높이로 갈게요. 따라서 원가 들어갔죠? 대답해요. 비교 들어가지.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지? 그다음에 이건 수익이니까 수익 들어가. 그냥 글자가 맞아. 맞죠? 그 밑에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이죠. 당연히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죠. 자, 니은을 딱 봤더니 그냥이야 이 비교가 들어가. 그 다음에 7글자가 맞아져야죠. 그 니은사례고.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뭐가 들어가야 돼? 수익이 들어가야 돼. 5글자니까 수익 분석법이 맞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건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얘도 찍고 쟤도 찍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가시면 시산 가격이라는 게 있죠. 시산 따면 임시로 계산. 그럼 임시로 계산을 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 자,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자, 왜 조정을 해야 되냐면 봐봐. 이제 그 계산 문제도 풀 거야. 근데 시산이라는 건 임시로 계산하자는 거지. 그 시산 가격이나 임료를 조정하자는 거야. 왜냐면
3방식 같을까? 다 다를까? 달라요. 우리는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일반 재화 같은 이런 칠판 주게는 어떻게 돼요? 1,000원에 거래되고 1,000원에 팔 수 있죠. 그 가격의 삼면성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평가는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고 해도 원가와 비교와 수익이 다 틀리겠죠. 응?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수익 방식이 가중치가 있어서 만약에 얘가 70억이라면 그냥입니까? 원가는 또 작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작게 들어갈 수 있죠. 이해해야 되는데. 원가 터질 수도 있잖아. 분위기 안 좋네. 수익 다르잖아. 원가는. 그래서 원가는 50%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원가 방식은. 50%밖에 안 들어가고. 자, 그냥이야. 또 사례가 좀 금매로 또 사례가 또 매매됐어. 매매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한 금매로 돼갖고 60억으로 매매될 수 있죠. 그럼 3방식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은 지금 나온 가격은 시장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계산 문제. 넘겨봐. 넘기시면은 했는데 또 하는 거야. 자, 왜 계속해야 돼? 자, 문제 있어요? 자, 시상가 이거 조정하죠. 이거 했었죠. 근데 빨리 푸는 방법은 제가 소수점으로 고치지 말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자, 거래 사례라는 게 있나요? 거래 사례는 그냥입니까? 비교 방식입니까? 그래서 1.2억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그냥 그럼 제가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억으로 치면 안 되니까 지금 1.2억 원을 갖다가 그냥 1.2 치고 곱해서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나? 찾았습니까? 비교 방식이 50%잖아요. 0.5로 고쳤죠? 그러지 말고 야매로 가자는 거야, 오늘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에만 나오면 돼. 나오면 되죠.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이거 소수점. 밑에 해설이 있지만 그렇게 풀면 힘들다고. 고치지 말고 그냥 50으로 곱하라고.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성 비용 있어요? 비용이 원가 방식이거든요. 자, 그럼 원가 방식에 대한 조성 비용은 1.1억이죠. 자, 그럼 원가 방식의 가중치는 얼마예요? 20%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20%. 곱할 준비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임대료라는 건 수익이 생겨요. 그 임대료로 평가했다는 건 수익 방식이죠. 그때는 얼마가 나왔죠? 1억이 나왔죠. 곱하기 얼마입니까? 가중치가 30%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가중치가 많냐? 거래 사례가 많죠. 그래서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 그러면 제가 옛날에 소수점으로 다 고쳐서 했잖아. 그럼 힘들다나? 솔직히 얘기해봐. 그냥 곱해, 이걸 그냥 곱해. 1.2에다가 그냥 50을 곱하면 돼. 내가 해달라고 60 나와. 그 다음에 1.1에다가 그냥 20을 곱해. 무식하게. 그럼 22가 나와. 그 다음에 요거 쉽지? 30이 나오잖아. 그럼 다 더하면 112가 나오거든요. 그럼 따라 112. 그럼 정답이 4번이 정답이죠. 내 팩트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래 밑에 서술점으로 풀었지만 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밑에 소수점으로 하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20%는 0.5 이렇게 50% 0.5인데 그렇게 해야 되면 연세 드신 분이 힘들어서 하늘에서 그냥 내가 내려오셨어.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112라고 그냥 112 그래서 4번 찍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이 시상가액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럼 조정을 하라는 거죠. 그죠? 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방식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으니 그냥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1.1억이 최종 평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상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시상가격 조정에 대한 가장 좋은 문제고 이 문제는 지금 27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좀 지나갔으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489페이지 체크만 할게요. 시상가격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3방식을 그냥 다 변용을 해야 된다.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은 다 똑같이 일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현실적으로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저게 다 일치하지 못하니
삼면의 등가성이 원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그냥에다 조정을 하자. 의 조정이란 3방식 정의함에 구한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돼서 재검토해야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술평균이 맞아요.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산술평균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료의 양, 정확성,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되죠. 그냥 좋은 거 나오면 다 좋은 거 그냥 맞는 거고 그냥 가중치를 두어야 돼.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됩니까? 주된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걸 합리성을 검토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상 물건에 대한 그 주된 방법이 있다면 적용되는 게 있으면 주된 방법을 하되 부적절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 넘기시면 맨 마지막에 3번에 맨 끝에 시상가액에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3방식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원가법에 나온 것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요 시산가액이야. 그러니까 아까 시상가액이 요거 1.1억이었지? 그죠? 그럼 이건 최종평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장이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또 산술평균하면 되는데 안 된다. 가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아까 1.12억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최종평가 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넘겨봐. 아까 내가 찍어준 데 있었어. 아까 어디야? 찍어준 데가. 물건별 평가 기억하시죠? 자, 그럼 어디다? 제가 아까 페이지 가시면 524. 524. 찾으셨나? 여기도 이제 내가 까놓고 100%야, 100%. 100%면 그냥이야. 너무도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좀 연세 드시고 아니면 동영상 보시는 분 중 여기 하나 맞춰. 그죠? 근데 여기는 계산도 없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물건마다 똑같아. 물건마다 평가가 똑같아, 달라. 토지도 다르고 건물도 다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토지라는 게 원래는, 보세요. 원가법이라는 자체가, 자, 갑니다. 자, 지금 봐봐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면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게 임대료일까요? 거의 가격일까요? 분위기 안 좋네. 가격이죠. 임대료를 잘 매길까 안 매길까? 안 매겨요. 임대료는 그냥요 나와 있어요. 그냥 중개사가 또 물어보면 되는데 뭘 감정평가한테 맡겨요. 연말 틀려?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비교 방식으로 가요.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비교 방식 가서 딴 방식을 적용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죠.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임대료는 무슨 사례? 임대사례만 가요. 얘기해요. 임대료 나온 무슨 사례? 임대사례 표죠. 임대사례. 그지? 어딨냐면 넘겨봐. 넘기시면은 페이지 526 가시면 526에 어머나! 임대료 있어? 임대료는 무슨 사례? 임대사례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입니까? 임대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니 적산법이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수님 그러면 적산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526페이지 52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9번에 임대료 평가 힘들어 죽겠다. 씨. 찾았죠? 임대료 있어? 이게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적산법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야. 수입보수 쓰지 말고 그냥 임대사례만 쓰라는 거죠. 찾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적산법을 쓸 수도 있었는데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로 가요. 다른 거 나오면 큰일 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되게 쉬워. 임대료니까 임대사례겠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만 암기하시고 다른 건 다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따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하는법. 얘네들을 찾아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자, 내가 또 즐기는 시간이 돌아왔어.
내가 이거 들었어. 뭐 할지 알지? 그러면 이거 그냥야 원가를 구할 수 있어. 원가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에서 감가를 빼줘서 그 가격을 매겨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 그거 그냥야 원가 알아. 100원 알 수 있지? 이게 제도도 원가라 그래요. 무슨 원가? 이걸 다시 만들었을 때 원가라는 거죠. 신축으로. 맞아요? 그냥야 이거 감가가 돼. 멋있지? 멋있다 할 때까지 분지른다? 5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여기 30원이니까 7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가법은 상각이 돼야 돼요. 뭐가 되는다? 상각이 돼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그냥야 건물은 상각이 돼. 토지는 안 된단 말이야.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법을 하려면 무조건 이게 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상각이 되고 건설기계도 감정평가를 해요. 건설기계도 감가가 되죠. 건설기계. 선박도 되죠. 항공기도 되죠. 근데 그냥입니까? 자동차도 감가를 합니까? 하는데 그냥이야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와요. 그죠? 그럼 자동차는 무슨 사례가 많다? 거래 사례가 많다. 거래 사례, 거래.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막 놔두는 게 중고 굴삭기, 선박, 항공기 팝니까? 중고 자동차들이 많이 팔립니까? 많이 팔죠. 그래서 부부가 얘기하다가 저한테 여보, 이번 적금 타면 중고 굴삭기 한 대 사자. 그러진 않죠. 그죠? 자동차는 얘기하잖아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사례가 많습니까? 그럼 일단은 토지는 그냥이야 상각이 안 돼. 그러면 비교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어요. 무슨 사례였다? 근데 이게 거래 사례가 다 똑같아요. 실거래가 틀려요. 틀리다 보니까 평가사를 매긴 공시지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가 같아요? 다 달라요? 3천만 필지가 틀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귀찮으니까 토지가 거래됐던 사례가 있으니 그냥 거래됐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라는데 그게 신뢰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7글자. 그러니까 7글자를 맞춰준 거예요. 비교 방식. 이제 공시지가 맞아요. 맞습니까?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7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탄생한 거죠. 자, 그러면 토지는 무슨 지가를 기준으로 가자? 공시지가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비교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토지는 그냥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근데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 사례로 간다는 게 바뀌었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죠. 그다음에 이따가 잘 나오는 과수원 있죠. 과수원도 거래 사례로 가고요. 그다음에 산림도 거래 사례로 가요.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동산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밖에 과자가 팔리죠.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산도 맛있죠. 그럼 그냥이야 거래가 많이 돼. 그럼 얘네들은 다 거래 사례 비보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이라는 게 있죠. 권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으로 갑니다. 자, 권은 어떤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각이 되거나 거래됐던 게 없죠. 그럼 이따 건이 나오면 영업권이나 어업권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럼 무조건 수익하는 법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머릿속에 탁 박혀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암기가 돼요. 근데 봐봐. 보통 토지와 건물을 따로 봤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고 건물은 원가법인데 보통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그게 거의 사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같이 되는 거래 사례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거래 사례로 가는 거죠. 가볼게요. 자, 전 페이지 갑니다. 가시면은 천천히 가볼게 이제. 토지 평가라는 게 있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만 체크해 놓으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다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무슨 사례로 한다? 거래 사례도 가능하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수 있죠. 우리가 민법에서 집합 건물을 배우셨잖아요. 그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대지 사용을 일괄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로 간다? 근데 주의하실 게,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살림도 거래 사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살림은 임지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임목은 거래 사례로 가는데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지름이 작은 나무죠. 그러면 작은 어린 나무예요. 비용이 투입된 지 별로 안 됐죠. 그 투입된 비용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만 무슨 법? 원가법으로 가는 거를 주의 있게 보시고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도 뭐다? 거래 사례로 가죠. 가수원은 거래 사례. 제가 재단이 들어가면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공장재단이나 강업재단, 재산의 집단이니까. 자동차는 거래 사례인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가고, 선박은 선체기간 의장을 그냥입니까? 구분해서 갑니까? 구분해서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자동차가 효용가치가 없으면 폐차 처리하죠.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간다. 자, 이 무용자산이 건이에요. 강어건, 어건 나오면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는 거죠. 넘겨보세요. 다 건만 있어요. 영어건, 특허건 다 있죠. 수익환원법으로 간다. 임대료는 임대사례. 소음이 있을 수 있죠.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찍어줄게. 맨 마지막에 나와. 그럼 얘는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밑에 중요 기출 문제 풀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건물은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자, 1번. 토지는 공시지가를 선택했죠? 시점 수정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 거래 사례로 가고, 소음, 진동, 일조 침해했으면 원상 회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살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갈 때는 뭐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걸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그냥이 돼요? 상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 사례로 간다. 그죠? 그래서 과자는 산도가 맛있다. 그럼 과자가 그냥이야? 산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 가가 뭐야? 자가. 살림, 동산인데 주의하실 건 살림은 소경목림은요. 원가법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뻔들하면 다 수익환원법으로 가시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맞힐 수 있는 부분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그럼 6문제 나왔다. 그럼 몇 문제 맞히시길 원하세요? 6문제는 도둑이고, 그냥 한 4, 5문제 생각해. 이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여기 이걸 찍어야 돼, 맞춰야 돼. 맞히고 여기서 점수를 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